마코토 현빈 나오는 하얼빈 보러 가자. 일본 어느 역사학도가 하얼빈 시사회를 보고 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코토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저는 꽤나 평범한 일본 사람입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특별히 엄격한 가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시면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죠. 특별히 역사 이야기가 오가는 집은 아니었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읽었던 어떤 책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은 일본 근대화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이 급속히 근대화되며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다룬 내용이었죠. 메이지 유신을 시작으로 일본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며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게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성과들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죠. 당시 일본은 근대화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며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입학 후 역사학을 선택했고 이제 3학년이 되어 제 전공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세계 역사, 특히 일본이 주변국들과 맺었던 역사에 대해 공부할수록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과 대학교에서 스스로 찾아본 자료가 미묘하게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것도 잠시 혹시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는 아닐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단순히 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해외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종종 제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자신의 시각에서 말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 학생들과 대화할수록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 전역과 저희 역사학과에서는 2025년에 있을 을사조약 12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을사조약?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당황했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일본이 대한제국과 맺었던 조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조약을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근대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내 리더십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을사조약은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외교적 성과와 국가적인 자부심을 동시에 담아낸 이 조약은 일본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역사학도로서 호기심이 생겼고
이 조약과 관련된 논문과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국 논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귀화한 일본 출신 역사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의 글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과거 일본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도와 을사조약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의 영상에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유창한 한국어로 일본이 을사조약 당시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현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군사요지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역사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대 일본이 여전히 과거와 유사한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그의 시각은 처음엔 불편했지만 동시에 저를 자극했습니다. 교수님의 자료와 증거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특히 한국인들이 을사조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제 시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불법적인 조약이라고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조약이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무력과 강압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비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상실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적 미래를 상실하게 만든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점부터 한국에서는 을사조약을 일제강점기의 시작점으로 간주하며 이를 둘러싼 일본의 행위가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 그리고 일본이 정말 자랑스럽기만 한 나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즈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 하얼빈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가 바로 현빈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현빈은 일본에서도 대단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현빈 팬이 많았고 자연스레 저도 그 열기에 휩쓸리게 되었죠. 특히 현빈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시사회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개봉보다 먼저 영화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거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은 북한 장교로 등장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고 그가 연기한 캐릭터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번에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역사 드라마래 라는 친구의 말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단순히 현빈을 보기 위해 가볍게 간 영화였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하얼빈을 보기 위해 저와 친구들은 도쿄 중심가에 있는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영화가 종종 개봉하곤 했지만 대부분은 로맨스나 드라마 장르가 많았기에 이번 영화는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친구들 중 몇 명은 영화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주말 저녁을 보내기 위한 핑계로 나선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그저 영화적 연출만으로 보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의열단 활동,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치밀하게 그려졌죠.
저는 영화 속 안중근이 처형 직전 남긴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조선이 독립되거든 고국으로 가져다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영화관에 앉아있는 일본인 관객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작은 속삭임은 제 기대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결국엔 과장된 영화 아니야? 저런 일이 진짜로 있었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일본 덕분에 지금처럼 발전한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끝마다 터져나오는 그들의 웃음이 너무 불편했고, 동시에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저에게도 동의를 구하듯 물었습니다. 마코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그냥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혼자 남고 싶어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역사가 과연 진짜일까?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영웅이라고만 배웠는데 그게 전부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영화에서 언급된 안중근 의사와 을사조약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논문을 찾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글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근대화 과정이 정말로 다른 나라에겐 축복이었을까?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있어서 단순히 테러리스트일 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불씨 말이에요. 2025년 을사조약 120주년 기념 프로젝트는 우리 역사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도 이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었죠. 정부 주도로 열리는 주요 행사에는 국제학술대회와 전시회,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와 외교적 성과를 기리는 대규모 퍼레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얻은 업적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되새기는 자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주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을사조약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닙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라고 말하며 청중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사도광산과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도광산과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는 단순히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들은 일본이 기술 혁신과 노동의 가치를 통해 세계에 본보기를 보였던 상징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등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일본과 한국이 적극 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초기에는 한국 정부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정권 교체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유산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연설에 강의실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팔을 높이 들며 강조했습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외교적 성취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며 일본이 동아시아의 리더로 자리 잡았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유산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나라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국제적 프로젝트이며 이를 통해 일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 한국 논문에서 사도광산과 군함도가 단순히 산업유산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노동과 식민 지배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사도광산에서는 조선인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교수님께 이 점을 물어봤지만 그건 과거에 있던 작은 문제일 뿐이다. 지금은 산업화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도광산과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가 일본의 과거 영광을 알리기 위한 것뿐 아니라 현대에도 일본이 여전히 이러한 논리로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 지역들을 단순한 역사적 유산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리적, 경제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사도광산과 군함도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 일본의 외교 정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가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자 교수님은 살짝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코토, 학문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역사학과 친구들과 이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건 그냥 학문적인 프로젝트야.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든 일본 입장에서는 괜찮은 일이지 않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왜 아무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리고 을사조약 120주년이 단순히 일본의 업적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이죠. 영화 하얼빈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속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진실을 알리겠다는 다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혼자 다짐하며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역사학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어젯밤에 읽었던 논문들 외에도 을사조약과 관련된 일본 내 반대 의견이나 당대의 기록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뒤져도 대부분의 일본 자료들은 을사조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배운 것들은 정말 한쪽 면만 보고 있었구나. 실제로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 침략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체로 빠져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 생각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을사조약이나 강제 병합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측면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대신 일본의 근대화와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미친 긍정적 영향만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니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얼마나 단편적일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자료들에서는 을사조약이 단순히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일본이 을사조약을 통해 근대화의 길을 열어준 덕분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논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을사조약을 정당화하며 일본이 과거에 한국과 협력 관계를 형성했음을 강조했죠. 더 나아가
몇몇 자료에서는 일본이 지금도 한국과 영토 문제에서 강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과거 정권 교체로 유네스코 등재와 같은 협력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 또한 일본 외교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지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외교 전략이 과거의 영광을 현대에서도 이어가려는 시도로 보였기에 이런 주장을 읽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일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도서관에서 마침 다른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오노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은 저희 학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제 생각을 조금 나눠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을사조약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당시 조약이 체결된 배경에 대한 한국 측의 시각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노 교수님은 약간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코토, 그런 질문은 다른 곳에서는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나도 도와줄게. 사실 학계에서도 이런 문제는 꽤 민감하단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제가 몰랐던 몇 가지 자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 내에서도 을사조약을 비판적으로 본 당시 지식인들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일본의 자랑을 알리는데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을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 자료들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대부분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업 프로젝트일 뿐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반응이 전부였죠.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노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을사조약 120주년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저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다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지. 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렴.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제가 진실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 작은 발걸음이 언젠가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고민과 결심 이후 저는 프로젝트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친구 아키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키라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역사적 논쟁에 관심이 많았고 저와는 다르게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마코토, 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더라. 뭔가 심각해 보이던데 라고 아키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화 하얼빈을 본 이후의 생각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 120주년 프로젝트의 이면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키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한 걸 들어보니 확실히 문제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말 고민이네. 교수님이나 학교를 정면으로 비판한다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그 말이 현실적이라는 걸 알기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뒤로 물러서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키라에게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자료를 읽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의 국제적 맥락과 한국인들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는 일본 내에서도 을사조약을 비판적으로 본 역사학자들의 논문과 인터뷰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자료가 쌓였고 우리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폭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키라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마코토, 이건 너의 결정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널 도울게. 하지만 이걸 하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를 넘어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키라, 우리 이걸 그냥 덮어두지 말자. 사람들이 진실을 알 필요가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자료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언론과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큰일을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건 아니더라도 그 작은 시작점에 서 있다는 믿음이요. 제가 호사카 유지 교수처럼 한국에 귀화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맡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더 나은 이해와 공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으며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코토의 진실을 향한 여정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일본의 근대화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을사조약 120주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던 평범한 역사학도가 영화 하얼빈을 보고 한국의 시각을 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호사카 유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보를 보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아키라와 오노 교수님 같은 든든한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큰 용기를 얻어갔죠. 이제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프로젝트의 이면을 파헤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한 마코토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마코토에게 해주고 싶으신 응원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